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지는군요. 네, 오늘 오후 2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서울경찰청에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이번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2차례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번 3차 출석 요구에 응했는데요. 밤 9시가 지난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심야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찰은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쿠팡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과 접촉하고 피의자가 버린 노트북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유출된 고객 계정 규모도 3,00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정부 측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 의도적인 축소 발표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증언하면서 국회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은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로저스 대표를 추가 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며 15쪽에 달하는 설명 자료도 냈습니다. 먼저 특검은 1차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김 씨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세 조종 세력들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김 씨의 1, 2차 시세 조종 행위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선고 당시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언급을 피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과 공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말단인 현금 인출책도 정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자금을 대고 지시에 따라 주식을 거래한 김 씨를 공범으로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는데도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00만 원대의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과 맥락을 전혀 도외시한 기계적 판단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와 갈등 상황까지 맞물리며 상황이 꼬이고 있는데 다음 주 정당 간 개파 간 파열음은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소 갑작스러웠던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역 의원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혁신당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조국 대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 진화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인 만큼 내용적, 시기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일갈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은 미략은 타격 소재라며 당명 변경도 나눠 먹기도 불가하다고 말했고, 지도부 의원도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합당 추진에 뒷거래가 있는지 따져보고 또 타격해야 한다는 친명계 반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당권파는 부글부글 국무위원이 정부 일 대신 계파 갈등을 조장하며 국회의원의 행동을 한다며 언론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근거 없는 미략설이라고 공개 반발했고, 조국 대표도 이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간담회를, 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는 등 다음 주 계파 갈등이 또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합당 추진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혁신당 지지층에선 호불호가 팽팽하게 맞서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자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응을 자제하며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이튿날, 측근들은 지도부 사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하면 장동혁 대표도 궁지에 몰릴 거라며 원내대표까지 전선을 넓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근데 가서 원내대표가 찬성했잖아요. 제명은 과하고 한 전 대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소장파에선 지도부 거취를 당원 투표에 붙여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뭐 거기서 평가가 좋았더라면 장 대표께서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대표가 잘못 결정했다는 것을 밝혀질 텐데. 하지만 지도부는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다는 표정입니다. 개별 의원과 접촉하며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위가 판단했으니 이제는 손을 떠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 여부를 표결할 때 기권한 인사도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말고는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후해 인재영입위원장 발표와 공관위 구성, 당명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모적인, 그리고 태행적인 이런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당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신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위기감과 누적된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이 주된 이유라는 건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승합차가 빠져나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첫 삽을 뗀 지 24일 만입니다. 경기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연수원 평화의 궁전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입증 가능한 자료 다 확보하신 걸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과 함께 과거 교단 2인자로 불린 고모 전 총무 등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해 정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했던 겁니다. 신천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한 합수보는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단 차원의 정치권 유착이 있었는지 집중 규명할 거로 보입니다. 합수보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등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7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 의원이 지난 2022년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은 이 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 참관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천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YTN이 살펴본 녹취 속에서는 사뭇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4차 소환 당시 경찰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 120여 개에 담긴 공천헌금 의혹 때문인데 김 전 시의원은 일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잔뜩 줬다고 설명하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은 양 씨에게 돈을 건넨 건 맞고 액수는 수백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천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당시 녹취에서는 지금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현역 시의원 출마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당직자 B 씨와 통화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돈을 건넨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에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냐고 묻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당직자 B 씨의 말에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A 의원을 직접 만날 걸 그랬다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도 차라리 A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통화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이 접촉을 시도한 A 의원은 YTN에 자신은 당시 현역 시의원 공천 배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의원은 당시 양 씨가 시의원 출신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건 기억나지만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자신은 공천 관련 부탁을 들어줄 위치도 아니었고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 녹취를 바탕으로 돈의 목적과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녹취에 언급된 국회의원들로 수사를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5,300선을 찍은 뒤 나흘 연속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삼성전자를 처음 꺾은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90만 닉스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200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코스피는 또 쉬지 않고 날았습니다. 0.2% 내린 5,210으로 개장했지만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사상 처음 장중 5,300을 뚫더니 5,320까지 순식간에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06% 오른 5,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순매수폭을 키웠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최고 기록을 나흘 연속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날아올라 90만 9천 원, 9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라섰지만 차익 실현 매물 탓에 0.1% 내린 16만 500원으로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강세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AI 쪽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반도체 메모리를 수요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실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 상승 행진은 6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기관이 1조 3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1.3% 내린 1,149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1,431원과 1,443원 사이를 오가며 사흘째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5시쯤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 반쯤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미국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한 여한구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도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쉼없이 솟구칩니다. 불길은 공장 내부를 따라 번지며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은 오후 2시 56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종이와 펄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쪽 건물로 옮겨갔을 때부터 열기가 느껴졌는데 되게 후끈후끈거리고 얼굴이 되게 뜨거웠어요. 점점 커졌어요. 작다가 커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오후 3시 2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25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인력 250여 명과 장비 100여 대, 헬기 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직후 공장 내 작업자 81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외국인 직원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과 소방이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는 유해화학 물질이나 위험물 취급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는 등 불길이 좀처럼 줄지 않아 소방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규모가 너무 커서 모든 인력 장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종이류거든요. 또 잘 타고 인화성이 좋고 그래가지고서 그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500m 떨어진 야산까지 날아가 산불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실종자 수색과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2년 만에 뒤집힌 건데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건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 개입이 인정된 건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 법률심판 제청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두 가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 남부지법의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직권 취소하도록 하고 통진당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이게 공모로 인정된 겁니다. 기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됐던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 판단된 건데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지위와 역할, 국민이 가졌던 신뢰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뒤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손 목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입니다. 예배 시간 김문수 후보의 당선 및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설교와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거나 성경 등의 교리를 설교하는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계로교회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성경의 근거를 둔 목회자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 밖으로 나온 손 목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언급한 JD 벤스 미국 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자녀를 백악관에 2번이나 초청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도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정국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 발인하고 연결식을 끝으로 추모 기간이 마무리되면 이제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정치 이슈들이 다시 떠오를 텐데 오늘 그 예고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 국무위원하고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성춘 부대변인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그 위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황운하 의원의 그 언론사에서 발언 때문에 예. 입장문을 냈는데 그것을 공유한 다음에 이제 두 분의 대화가 한 편씩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미략 타격 소재, 그러니까 미략이라 함은 만약에 합당과 관련돼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사전에 뭐 당대표끼리 논의한 게 있다면 합의한 게 있다면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정도의 내용일 것 같고요. 저 미략을 쓴 게 이제 국무위원이고 그렇죠. 밑에 답을 긴 쓴 줄이 게 이제 지금 의원으로 알려져 민주당 의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락 여부가 뭐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냐라는 것 같고요. 네. 뭐 당명 변경 불가나 나눠먹기 불가는 민주당이 이번 합당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원이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선 전에 급하게 뭔가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래도 지금 좀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합당 과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대화가 나눠진 것이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춘 부대변인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번 논란의 발화점은 바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의 그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거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의 공동 대표 요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직접 좀 짧으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예. 비전 예.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예. 조국 대표가 예.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황 의원의 이제 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 문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국무위원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미략이 있는 것 같다. 요 발언을 두고 타격의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림 바깥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느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가 특정이 되지 않고 예. 있어요. 사실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만 찍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찍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누구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것인지는 그 언론사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것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리 따봉을 받았던 일, 또 이춘석 당시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 회의 도중에 주식 거래를 하다가 그 사진에 포착된 일, 네. 이럴 때 다 실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특정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한 논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는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 국무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지 않고서 저런 문자 메시지를 과연 독단적으로 보냈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의 반대 기류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아마도 저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향후 합당 과정에 진통이 상당히 크게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의 반대 기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면 합의 의혹을 이제 던진 셈인데 일단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론조사는 그때부터 돌렸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구는 원래 그 여론조사 심의기관에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역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 그러니까 이미 의뢰를 해서 네. 합당과 관련돼서 찬반 의견을 물은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 제안하기 전에 합당과 관련된 이미 알고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시작이 됐다. 시작은 그 이후에 됐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예. 근데 시작을 다음 날 바로 하려면 문구를 이미 여론조사 심의기관에 뭔가 넣어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준비 기간까지 계산하면 미리 안 것이 그렇기 아니냐.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가 뭐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과는 공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합당의 그 급작스러운 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
공동대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동대표 이야기도 안 했고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에게 이 정권을 위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의원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뭔가 얘기를 들었던 것 아니야 의혹이 또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정청래 대표께서 이 정도의 그 의혹이 커지고 있고 지금 사실 상중이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언론사가 지금 기사를 내버렸기 때문에 예. 아마 상이 끝나고 나서 내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께서 전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마도 그 언론사에서 실명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 우리 이해찬 전 총리의 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거는 자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론사 측에서는 또 이거는 지금 지나가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속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최대한 이름들을 드러내지 않고 보도를 한 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갈등의 좀 그 씨앗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휴대전화 속에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은 지선 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당을 급히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에 대표가 제안할 때 대통령과 이미 소통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이제 배치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발표 전에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을 했다면 이른바 친명계라고 평가받는 3명의 최고위원들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사실은 당시의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여권 내부의 조율 과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가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락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미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중의 의구심이 없다면 국무위원이 아니라 삼김이 살아 돌아와서 그런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해도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어떤 점에 있냐면 민주당 전체의 이해관계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합당을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생존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이 매우 의문시되고 호남의 일부 기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호남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을 미뤄둔다면은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이 고사되다시피 하고 그러면은 거의 정치적 대가 없이 합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반면에 정청래 대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의 당비를 내고 있는 이른바 주권당원들은 대부분 친문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으로 유입이 돼서 다음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락설을 누군가 던지면은 그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지금 하는 표정입니다. 지금 근거 없는 미락설로 우리 대표를 모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히 이제 양당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합당 자체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글쎄요, 또 혁신당에서 또 소왕진 원내대표께서 저런 입장을 내셨는데 글쎄요, 일단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논란의 시작은 뭔가 황운하 의원의 그 언론사에 나와서 한 발언, 공동대표 관련 발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귀책 사유를 따지자면 그쪽에서 먼저 말이 나온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래도 지금 시기의 문제지 합당과 관련돼서는 뭐 언젠가 통합해야지, 언젠가 함께 가야지라는 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싸우고 너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당이 당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이런 걸 추진하는 게 괜찮겠느냐. 근데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저희 당은 아닙니다만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당 제안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당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이 훨씬 크고
의석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도 저희가 훨씬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공동대표라든지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당 지지자들 역시 좀 불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서로 당 지지자들이 좀 불쾌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들 이런 것들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 갤럽 조사인데 양당 합당을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답변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이제 훨씬 많았고, 근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좁혀보면은 좋게 본다가 48, 좋지 않게 본다, 부정적인 응답이 이제 30. 긍정적인 답변이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18%포인트 앞서고. 근데 이제 하나 모르겠다. 응답을 거절한 부분도 22%. 상당히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정강정책이나 노선이 크게 다른 당인가요?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 당이라면 사실 민주당과 하나로 합당하는 것이 솔직한 일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다 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우당들이 여럿 존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들이 존재하는 정당 구조 하에서 마치 야당이 여러 당이 있는 것처럼 분식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합당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이 있지만은 정작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저렇게 찬성의 과반을 못 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당사의 역사를 보면은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합당을 밀어붙이면 합당은 됩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이 그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그랬고, 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이 그랬습니다. 다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당내에서 합당 찬성이 공고하지 않을 때는 그 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공동대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한다기보다는 그걸 지렛대로 다른 걸 얻어내겠다. 즉 지방선거 공천 등에 있어서 자당의 지분을 더 확보해달라는 의미로 정치적 번역기를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이 가시화됐을 때 민주당원들의 또 반발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합당 이후의 어려움을 시사해 주는 것이 저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조문이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또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내전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와 소장파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거센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봐요. 왜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총 2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치 찬반 양론이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 제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원내대표도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당대표 재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 앞두고 당원들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지도체제에서 잘 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 바로 다음 날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거는 뭐 누구보다도 송영훈 전 대표님께서 분위기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제명 의결을 할 때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찬성한 인물들 중에는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훈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설명했다시피 2번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의 중론이 이 제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닌데 원내 대표, 그러니까 의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야 될 원내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 제명에 찬성하는 것이 옳으냐 그 점을 지적한 것인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 박정훈 의원의 비판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이 부정하는 연좌적인 요소,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린 제명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수의 지도부 몇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반대파를 축출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비상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 잘못됐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0.5%가 조금 넘는 차이로 결선 투표까지 거쳐서 당대표가 됐는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 온당하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의 의원들이 총리로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냐라고 하는 것이 박정훈 의원의 비판 포인트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그래서 이제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늘 의총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읽혀집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하면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어야 되고요.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의총 열어서 얘기를 들어보자. 아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결심한 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뭔가 장동혁 지도부는 상당히 이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것과 지금 다음 주쯤이면 아마 김종혁 전 최고도 징계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과연 있을 것인가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특히나 김종혁 전 최고의 그 윤리위의 그 판결문을 보면 당대표라 함은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흔들고 이러면은 쫓아내야 된다, 쫓겨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논거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해산해야죠. 지금 국민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에 의해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존재해도 괜찮은 겁니까? 본인들의 논리 그대로 본인들을 해산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그 지방선거라는 전국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는 전략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동혁 지도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당 운영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정당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 가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반헌법적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의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세게 반발을 했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24명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김용태 의원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까지 지금 거론을 했는데. 사실 이거 뭐 김용태 의원이 친한파 16명인데 속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제명 결정을 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민심의 중앙값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도 서울의 시장이고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 가평입니다. 그리고 이 24명의 전현직 당협위원장 및 전직 당직자들이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도 또 수도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도권에서 민심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서 정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선거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선거 넉 달 앞 국힘 결국 두동강 이걸 제목으로 뽑았는데 제명시킨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두동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 사람을 제명시킨 것이 단순히 사람 하나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대변하는 어떤 지지층들의 이반을 심각하게 가져온다는 걸 이 기사 제목을 통해서 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뭐 전직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매우 크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내고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 명 제명한 게 아니라 이번 의미가 상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위기를 느끼는 위기감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의원들이. 지도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분위기 전환을 이게 반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계획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계획이 있다고. 사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도 뭔가 변화하겠다. 사실 전당대회부터 얘기했었고요. 12월 3일 앞두고도 변화하겠다. 새해에도 변화하겠다. 계속 변화하겠다고 하는데 뭘 변화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 보이는 게 없거든요. 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선거를 앞두고 반전을 꾀할 만한 뭔가 발표한다. 우리공화당이나 뭐 자유통일당과의 합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전환길 씨를 당의 뭐 전략적인 인물로 다시 영입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유일한 남은 카드는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마 그거에 대한 입장 밝히는 정도가 유일한 뭐 변곡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내란 재판에서조차도 유죄가 나왔는데 입장을 안 밝히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갑니다. 뭐 이런 식의 반전을 꾀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완화하겠다라는 선언을 너무 수차례 많이 했고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낸 것도 친한계를 쫓아내는 것도 지금 장동혁 대 한동훈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여전히 당에서 쫓겨난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쫓겨난 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제물로서 발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니면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제 워낙 세게 발언을 해가지고 과연 그럼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성국 씨도 한동훈 다음은 뭐 그 오세훈 뭐 이런 발언도 했기도 했고 어떻게 될까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 국민의힘 소속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최근 당에 입당한 고성국 씨와 결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은 타겟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매일신문 유튜브 나가서 국민의힘 소속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 발언에 신중해라. 그리고 저런 메시지들이 당을 자멸로 이끌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 27년 차입니다. 2000년에 한나라당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26년 넘게 정치를 했는데 4선 서울시장이에요. 게다가 과연 영선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해도 될 정도로 보수 정당의 질서와 품격이 없어졌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논거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론조사 하나를 예로 들었던데 그 여론조사에 관한 논거는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뿐이고 그래서 메시지 내용도 맞지 않고 태도 면에서도 국민들께 매우 좋지 않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참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는 했는데 과연 그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뭐 신당 창당은 친한계 의원인 정성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결국 놓여진 카드는 지금 무소속 출마밖에 없지 않나. 출마를 자제하고 나중을 노려야 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한 이유를 노려야 된다. 글쎄요. 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한 번의 선거에서 잊혀지면 그 뒤로 다시 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패배한 이후에 패배의 원인을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탓으로 돌릴 겁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건 아니면 지방선거 어디 무소속으로 나오건 그거와 그 출마 여부가 상관없이 나와도 한동훈 탓, 안 나와도 한동훈 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어떻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국 지방선거는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렇게 지금 뭐 좌지우지 그 분열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에게 표를 안 줄 거라는 명백한 사실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어진 카드는 저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수도권 평택 을도 나와 있고요, 뭐 계양 을도 나와 있고요, 아니다 대구 TK나 PK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든 출마를 하면 이번에 지면 정치 인생 아마 다시 재기하기 힘들 겁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곳으로 나와야 되고요. 저는 안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나와서 승부를 보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치평론가들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서울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서울시장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인천 계양 대통령의 이제 그 원래 지역구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성공적으로 정치 전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본인이 왜 당선되어야 하는가, 본인이 어떤 선거에 나간다면 그 선거의 의미를 잘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거는 결국은 그 의미를 규정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비상계엄을 막았는데 그걸 막고 나서 아무런 정치적인 역할도 부여받지 못하고 소멸된다면 과연 우리 역사에서 앞으로 유사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집권 여당 대표가 계엄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정당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이렇게 숙청하듯이 제명을 시킬 때 일단 제명을 시켰더니 선거에서도 떨어져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생기면 이런 일은 반복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앞으로 선거에 나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로 나갈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명분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이다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이들은 가상인물을 내세워 SNS 등에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명에 금액은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결과 중국인에게 투자를 받아 현지에서 건물을 사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조직원으로 일하며 사기 수법을 배웠고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해 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에서 입건한 피의자만 83명에 검거된 사람은 57명으로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와 함께 조직을 만든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김땡땡이라는 총책과 함께 또 나 땡땡과 함께 그 원래 있던 범죄 조직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범죄 수법을 터득한 이후에 부부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피싱 스타트업을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충남으로 압송된 2개 조직 피의자 17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5명이 구속된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32명에게 5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조직 2명은 피해자 53명에게 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두 조직 모두 서로 가명을 쓰면서 범행을 저지를 땐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등 내부 보안 관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죄단지를 만들어 유흥업소와 미용실, 병원까지 차려놓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조직을 뒤쫓고 해외로 숨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초국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한국 경찰이 들쑤셔서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이 빈말 같냐는 취지로 경고하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끝까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열흘 가까이 이어진 매서운 한파였는데요. 내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해서 입춘이 있는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2월의 시작과 함께 눈이 오겠고 이후에도 산불 위험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서해 앞바다. 겹겹이 쌓인 얼음층과 거대한 얼음 벌판은 긴 추위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강한 한파는 입춘을 앞두고 주말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말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지고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입춘을 앞두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다음 주부터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좁은 높은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2월의 시작은 추위 대신 눈 소식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와 서해안에 눈이 내릴 전망인데 일부 지역은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화하고 건조한 바람 탓에 산불 위험은 커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30일 이상 지속되고 있어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린 뒤에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온화한 입춘바람 뒤로 산불이라는 위험한 불청객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산림당국은 강원과 영남 지방은 사상 처음으로 1월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해법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공급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점을 둔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주도 속도전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사업도 정부 주도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 속도가 붙는다고 국토부는 자신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의 방점이 찍히면서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용적률 완화나 제초안 폐지는 서울 집값을 되려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촉진을 재차 강조합니다. 도심 공급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인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64%를 민간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아도 해법이 엇갈리는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에 대한 계획도 충돌하고 태릉특시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까지 건건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 서울시가 이제 용산에서는 8층 가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0,000가구로 늘리는 거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급 로드맵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과거에 추진했다가 사업이 좌초된 이 서울 태릉 골프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선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교통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에서 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서울 태릉 골프장. 하지만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흐지부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틀고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여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적절한 교통 대책을 수립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태릉 골프장과 맞닿은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통 대책이 마련될 거란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력도 그때하고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을 6,800세대 공급한다고 하면은 교통 대책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은 교통 대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서울 노원구에선 이전처럼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을 거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화랑대역 쪽하고 해서 그 사거리 쪽이 육사이드 쪽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네. 지금도 심한데 이제 아파트 만약에 거기가 들어와서 세대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단은 교통입니다. 교통 문제가 제일 걱정되긴 해요. 네. 또 하나의 변수는 태릉 골프장과 세계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가까워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인데 정부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내놨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제대로 받도록 하고 또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반면 개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한 서울시는 태릉 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 제한 구역의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태릉 골프장의 13%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과 중첩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건 상황.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한데 이번에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추가 공급 방안이 다음 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6만 1천 가구 외에 추가적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추가 발표될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자뷰라며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다고 혹평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목리를 부리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은 입지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에 빗댔습니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을 빼놓고 하려니 매번 정답을 피해간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큽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입니다. 공급부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을 정조준해 주민 반대를 딛고 흔쾌히 협조하겠느냐며 성패는 민주당 이중성에 달렸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는 기껏해야 2028년 착공 가능한 그림의 떡으로 한시가 급한 서민들 희망 고문하지 말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37만 호 공급 계획에 발목이나 잡지 마라 직격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봤던 청년 신혼부부들을 향한 2차 가해입니다. 신기루 같은 6만 호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37만 호 공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은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고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있다면서 실패를 예언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산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와 같습니다. 공공주도로는 결코 빠른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엔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도 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봤을 때도 제로예요, 제로. 공공에 대해서 색안경을 자꾸 끼고 이런 거는 좀 자제되는 게. 한편 정부 대책에도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거란 응답은 6개월 전보다 5%포인트 올라 과반에 가까웠고 하락 전망은 19%에 그쳤습니다. 여권에선 재건축 재개발 계획도 곧 나올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서울시와 함께 자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3번 만에 출석한 쿠팡의 헤럴드 로저스 한국 임시대표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자체 조사를 벌이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3차례 소환 요구 끝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이번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중국인 직원을 접촉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중국 하천에서 회수하고 포렌식한 뒤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쿠팡 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천여 건으로 정부와 경찰이 추정한 3천만여 건보다 한참 적어 의도적인 축소 발표란 의혹도 일었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되었습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까지 TF를 꾸려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로저스 대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조사 직후 로저스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당분간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오늘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있다며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김범석을 지금 당장 처벌하라!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날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 유출은 물론 노동자 사망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책임자 김범석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족은 김 의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덕준이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열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범석의 지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쿠팡 본사부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요구대로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라고 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과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돌아오는 주말에도 결혼식 참석하는 분들 계시죠? 축하만 실컷 해주고 싶은데 요즘 예식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축의금 봉투 챙기다가도 청첩장에 적힌 예식장 위치 보고 마음 복잡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은 이제 평균 식대가 9만 원이 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전국 예식장 평균 식대입니다. 전국 평균 그리고 비수도권에 비해서 강남이 이렇게 크게 비싼 1인당 평균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고가 예식장들이 식대를 대폭 올리면서 전체 중간값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식대뿐 아니라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 모두 합한 전체 비용으로 보면 지역 간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경상도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강남이랑은 3배가 차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객들의 셈법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통상 기본 성의로 여겨지던 축의금 10만 원인데 이제는 식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축의금 평균 송금액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에는 평균 5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2배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안 가고 5만 원만 보내겠다는 이른바 비대면 축하가 낫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다가오죠. 청첩장 주고받는 마음에 축하와 고마움만 오갈 수 있도록 예비 부부와 하객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웨딩 플레이션 없는 예식 문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식장뿐만이 아니죠. 요즘 금값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최근에는 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과 관련된 소식들 역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순금 160kg으로 만든 전남 한평군의 황금 박쥐상, 요즘 또 유명세를 타고 있죠. 만들 때 재료비가 28억 원이었는데 이 황금 박쥐상 지금 가치가 무려 386억 원. 혈세 낭비라는 오명을 벗고 성공적인 금테크 사례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는 금 10억 원어치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골드바를 만든다며 금 4kg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이 직원은 금은방 사장과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담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경기도 의정부 사패산 터널 근처에서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됐는데요. 이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요즘 치솟는 금값에 사실 마음이 좀 흔들릴 법도 한데 정직한 선택을 한 거죠. 경찰은 금팔찌의 주인을 찾고 있는데 유실물 신고 접수 뒤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이해찬 국무총리 빈소에서 악수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이 전 총리는 내일 발인하고 노제와 또 국회 연결식을 거쳐 세종시에 안장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헌화와 묵념을 마친 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국회에선 날선말을 주고받던 여야 지도부는 사실상 처음 한자리에 마주 앉아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단식 유경험자인 여야 대표는 건강 상태를 공유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이틀씩 이어 정 대표가 이 전 총리 뜻을 이어받아 좋은 정치를 하자고 말했고 장 대표도 좀 더 나은 정치를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정치 선배로서 이렇게 가시는 길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추모나 아니면은 조문회 공간에서는 뭐 당파성도 필요 없고. 이해찬 전 총리는 사회장 닷새째 세종시에 있는 가족묘소에서 영면에 듭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고 민주평통 사무실과 민주당사 노제를 거쳐 국회에서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나란히 상주석을 지켰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사를, 정청래 대표가 추도사를 맡습니다.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애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주화 거목이 통합이라는 마지막 유산을 남겼다고 추모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자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응을 자제하면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이튿날 측근들은 지도부 사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하면 장동혁 대표도 궁지에 몰릴 거라며 원내대표까지 전선을 넓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근데 가서 원내대표가 찬성했잖아요. 제명은 과하고 한 전 대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소장파에선 지도부 거취를 당원 투표에 붙여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뭐 거기서 평가가 좋았더라면 장 대표께서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얻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대표가 잘못 결정했다는 것을 밝혀질 텐데. 하지만 지도부는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다는 표정입니다. 개별 의원과 접촉하며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위가 판단했으니 이제는 손을 떠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명 여부를 표결할 때 기권한 인사도 사퇴는 일축했습니다.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말고는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후해 인재영입위원장 발표와 공관위 구성, 당명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모적인, 그리고 태행적인 이런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당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신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위기감과 누적된 갈등에서 오는 피로감이 주된 이유라는 건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 명은 오늘 오후 의총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도부가 징계를 강행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와 또 갈등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는데 다음 주 정당 간 또 계파 간 파열음은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다소 갑작스러웠던 합당 제안으로 민주당이 가뜩이나 들썩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역 의원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혁신당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조국 대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 진화했지만 민주당 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인 만큼 내용적, 시기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일갈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은 미략은 타격 소재라며 당명 변경도 나눠 먹기도 불가하다고 말했고 지도부 의원도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합당 추진에 뒷거래가 있는지 따져보고 또 타격해야 한다는 친명계 반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당권파는 부글부글 국무위원이 정부 일 대신 계파 갈등을 조장하며 국회의원의 행동을 한다며 언론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근거 없는 미략설이라고 공개 반발했고 조국 대표도 이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간담회를, 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는 등 다음 주 계파 갈등이 또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합당 추진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40%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혁신당 지지층에선 호불호가 팽팽하게 맞서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오늘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편입 의혹과 관련해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이뤄지면서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의원이 지난 2022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은 이 구의원이 대학교를 직접 물색한 데 이어 숭실대를 수차례 방문하고 입시 브로커와 상담하며 편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편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 차남을 한 업체에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숭실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전직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앞서 공개된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에서 2020년 김 의원 아내가 정치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는 아직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정치 헌금과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묘소 위에 누군가 소금을 쏟아부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묘만 11곳이 넘는데요.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묘소 위로 하얀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충북 옥천 작은 마을에 있는 묘에 누군가 소금 테러를 벌인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훼손된 묘는 마을 곳곳에서 11곳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은 묘소입니다. 묘소 위로 소금을 쏟아부은 것처럼 많은 양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상의 묘소에 소금이 올려진 것을 본 피해 주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위로 슬슬 가봤더니 그 위에까지 전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주위를. 그래고더니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황당하고. 소금이 뿌려진 위치는 공통적으로 시신의 머리에 해당하는 봉분 윗부분. 주민들은 누군가 자신의 애군을 막겠다는 그릇된 미신을 믿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합니다.
우리 집안이 뭐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게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게 다 욕을 하는 거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 사람 매다 저렇게 피해를 주느냐. 전문가들은 타인의 묘소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묘지에다가 소금을 뿌려놓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용을 해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하루아침에 조상들의 묘소에 소금 테러를 당한 마을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대낮에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며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4명이 다치고 일대에는 정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작업자들이 나무에 걸린 두꺼운 전선을 힘겹게 잡아당깁니다. 깨진 레미콘 회전통에서는 콘크리트가 흘러 바닥을 덮었습니다. 서울시 흥동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덮친 현장입니다. 사고로 60대 여성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운전자와 50대 여성, 70대 여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전신주에도 부딪히면서 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전기가 1시간 20분 정도 끊기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곡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연신 뿌려대지만 창고 건물에서는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양주시 한 식당 건물에서 난 불은 인근 창고로까지 번지며 3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동 660제곱미터 넘는 면적이 완전히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서 양주시에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시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만나 탁구를 치면서 우호를 다졌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일 간 방위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본의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로 한때 주춤했던 이 한일 간 방위 협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벗고 탁구채를 잡았습니다. 두 장관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에서 1년 반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가운데 이번 탁구 시합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防衛当局間で協力交流を安定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私と安長官の間で今日のピンポンのようにラリーし続けるような相互訪問および防衛相会談を毎年実施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과의 방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厳しさを増す安全保障環境の中で両国が地域の平和と安定の維持のため協力していくこと、また日韓日米韓協力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특히 지난 28일 일본 항공자유대 기지에 기착한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와 일본 특수비행팀과의 교류를 언급하며 방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블랙이글스 팀은 한국 공군기로는 처음으로 일본 기지에서 연료를 보급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일본이 한국과의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중일 갈등 속에 고조되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동맹인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 등에 대한 위기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측이 독도 상공 비행을 이유로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부해 한때 주춤했던 방위 협력이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시 전 이사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임원 등을 지냈으며 2006년 당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로 연준에 합류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회이사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 재정 여건과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반영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창업 인재 5,000명을 선발하겠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디션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선발해 상금 10억 원을 주고 탈락자들에게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인과 창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창업을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창업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창업의 씨앗부터 키워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그 첫날이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 창업가들을 선발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술 기반 창업 분야에 4,000명, 지역 기반 창업에 1,000명씩을 선발해 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1,000명 가운데 지역별 오디션을 거쳐 뽑힌 창업 루키 100명에겐 사업화 자금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우승자에겐 상금과 투자금을 합쳐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발 과정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민의 관심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500억 원 규모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투자하는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도전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실패 경력서도 발행할 생각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도전자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캠페인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들한테 소득세를 감면을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 정착 장려금을 준다거나.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별로 규제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축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부 항목 따져가지고 영수증 챙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도 강화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회차를 늘려가자며 추경을 통한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경기 수원 도심을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정차 명령에도 불응하고 20km를 도주하다 붙잡혔는데 추격전을 벌이면서 경찰이 5명이나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불에 위험하게 좌회전한 SUV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계속 내달립니다. 분기점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도로 구조물을 밟고 크게 휘청입니다. 옹벽을 쿵 들이받은 뒤에도 골목으로 그대로 도주합니다. 정차했던 SUV가 갑자기 다시 달아나며 운전석에 밀착해 있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도 보입니다. 결국 경찰차 세대가 빈틈없이 SUV의 앞과 뒤, 옆을 에워싼 뒤에야 공포의 추격전은 마무리됩니다. 지난 28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수원 도심을 20km나 질주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주행과 신호 위반을 일삼으며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 30여 분 이어진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도로 시설물들이 파손됐습니다. 또 경찰차 3대도 부서졌고 경찰관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3단봉으로 창문을 찍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해 버리니까 넘어졌던 거거든요. 체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다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씨를 구속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비철금속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4개 동이 탔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 많아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5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희뿌연 연기도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공장 건물을 포함해 4개 동이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연이어 발령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15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만 물에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위험이 있는 비철금속이 많이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을 뿌리는 대신 모래등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알루미늄은 특성상 주소로 인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화는 가장 이상적인 게 건조사를 동원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과 평창질석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은 산과 가까워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명준입니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만 450만 건으로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보안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릉이는 지난 2015년 서울에 도입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회원만 가입하면 1시간에 1,000원가량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 시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최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현재 따릉이 가입자 수는 515만 명,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50만 건에 이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수집하지 않아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고 분석과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대응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따릉이 스마트폰 앱을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피해 의심 사례가 있으면 서울 다산 콜센터 등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 같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이 이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태극 마크가 새겨진 흰색 단복을 맞춰 입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결전지 이탈리아로 떠나는 길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고 또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또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는 것 같아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파견하는 선수단은 모두 130여 명. 이 중 출전 선수는 71명으로 모두 6개 종목에서 메달을 향해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효자 종목 쇼트트랙입니다. 선수단 주장을 맡은 최민정은 지난 2018년 평창 대회부터 올림픽 개인 3연패에 도전하고 남녀 단체전도 각각 20년, 8년 만에 금메달 탈환에 나섭니다. 이렇게 또 많은 기록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기대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지 않고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은 꼭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거라 생각해요.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은 하프파이프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미국의 클로이 킴과 세계의 대결을 펼치고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도 깜짝 메달을 정조준합니다. 스피드가 베이징 때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종합순위 10위라는 2마리 토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모두 선전하고 다른 종목에서 깜짝 낭보가 전해지면 그 이상의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현지에 도착한 뒤 종목에 따라 밀라노와 코르티나 선수촌에 입촌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IBK 기업은행이 34득점을 올린 빅토리아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 한국도로공사의 시즌 4연패 뒤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1, 2세트를 비교적 손쉽게 따낸 기업은행은 3세트 21대 23에서 경기를 듀스로 끌고 간 뒤에 34대 32로 승리해 세트 점수 3대 0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자부 우리카드는 아라우조가 33득점으로 공격을 이끌며 삼성화재를 3대 1로 물리쳤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이 BNK를 물리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진아는 20득점에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내며 팀의 67대 58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박소희도 승부처였던 3쿼터에 결정적인 3점포 2방을 포함해 12득점에 리바운드와 도움 6개씩을 기록했습니다. 조훈현 구단이 자신의 최연소 입단 기록을 63년 만에 갈아치운 9살 바둑신동 유하준 초단과의 특별 대국에서 100으로 2집을 이겼습니다. 이번 특별 대국은 유하준 초단이 흙을 잡고 덤을 주지 않는 정선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조훈현 구단은 대국을 마치고 유 초단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맞다며 제2의 신진서가 될 수 있을지는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길게 이어져 온 강력한 추위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한낮에는 1도까지 오르면서 드디어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맑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안동 영하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 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한파 수준의 매서운 추위는 없겠지만 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늦은 밤 중북부에서 다시 눈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